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에 걸린 달이 유난히도 시리도록 푸른 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산천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각, 경상도 어느 이름 모를 고을의 고즈넉한 선비마을에는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정적 속에 유독 숨소리가 거친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생원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대대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서책을 가까이 하며 자랐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고배를 마신 이른바 만년 낙방생이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장가도 못 가고 홀어머니 밑에서 괴짝만 파먹고 살던 처량한 신세였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도락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밤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청산과부 조씨의 집 담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조씨라 하면 10여 년 전 이 마을로 흘러들어와 병약한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수절하며 지내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정절이 연려문에 오르고도 남을 만큼 고결하다는 칭송이 자자했으나 김생원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우연히 낮에 마주친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슬쩍 보인 버선코의 곡선은 춘화첩 속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관능적이었고 그날 이후 김생원의 머릿속은 온통 조씨의 담장을 넘는 상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놈의 가슴은 왜 이리도 방방거리는가.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다 소용없구나. 내 오늘 밤은 필시 그녀의 방 문고리를 잡으리라. 김생원은 도포자락을 질질 끌며 조씨의 집 뒤편, 낡은 돌담 아래에 섰습니다. 담벼락은 어른 키를 훌쩍 넘겼지만 이미 수십 번도 더 오간 터라 발을 디딜 틈은 눈을 감고도 훤히 보였습니다. 담 위로 올라서자 서늘한 밤바람이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담 너머 보이는 조씨의 집 마당은 은빛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다른 세상인 양 고요하고도 신비로웠습니다. 특히나 눈길을 끄는 것은 마당 한 구석에 흐드러지게 핀 백목련이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목련 꽃잎은 마치 여인의 살결처럼 부드럽고도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요. 김생원은 조심스럽게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툭 하고 버선발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보다 작게 느껴질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낮은 포복으로 사랑채를 지나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씨의 방 안에서는 은은한 촛불이 한지 문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비치는 여인의 그림자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손으로 비녀를 빼고 머리를 푸는 것일까? 아니면 이 밤의 정막을 달래며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일까? 김생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가지의 야릇한 상상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글 공부만 하던 선비의 이성이 본능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 무너지는 찰나였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한지 문에 작은 구멍을 내려던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여인의 한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낮고도 기이한 마치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하고 사내에 억눌린 신음 같기도 한 정체 모를 소리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씨의 단아하고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도 비장함이 감도는 말투였습니다. 김생원은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일까? 이 정숙한 과부의 방에 이 야심한 밤에 사내가 들어와 있단 말인가? 김생원의 호기심은 이제 공포와 질투가 섞인 묘한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툇마루 아래 바짝 엎드려 문구멍을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까 노심초사하며 김생원은 문구멍에 눈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문 밖의 서늘한 밤바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은하게 타오르는 촛불 때문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열기 때문인지 방 안의 풍경은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몽환적이면서도 지독하리만큼 생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소복 차림의 조 씨였습니다. 평소 낮에 보았던 정갈한 모습은 간데없고 그녀의 저고리는 어깨 너머로 반쯤 흘러내려 눈부시게 하얀 속살이 촛불에 비쳐 발그레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그 아찔한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천하의 절세기로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그러나 감탄도 잠시 그의 시선이 조 씨의 손끝을 따라 아래로 향하는 순간 김생원의 등줄기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조 씨의 앞에는 거구의 사내가 상체를 드러낸 채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의 등에는 깊게 파인 칼자국이 선명했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방바닥에 깔린 하얀 요를 무참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가느다란 손으로 명주천을 찢어 사내의 상처를 압박하며 피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분냄새 대신 비릿하고도 뜨거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지혈이 될 것입니다. 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단 있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이빨을 악물며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까 김생원이 들었던 그 짐승 같은 소리는 바로 이 사내의 고통 섞인 비명이었던 것이지요. 김생원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정숙하기로 이름난 과부의 방에 웬 피투성이 사내란 말인가? 저 사내는 누구이며 조 씨는 왜 저 위험한 자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냐? 김생원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호기심, 그리고 자신이 연모하던 여인이 위험한 비밀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발길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던 조 씨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생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밤을 가로지르는 살쾡이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녀의 나직한 물음에 김생원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문구멍을 통해 마주친 그녀의 시선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생원은 뒷걸음질을 치려다 그만 툇마루 끝에 놓인 롯데야를 발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고요한 과부의 집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생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둘러 촛불이 꺼졌고 순식간에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장도를 손에 쥔 조 씨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에는 방금 닦아낸 사내의 피가 붉은 꽃잎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선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사람의 혼을 뺏어갈 귀신이나 살수처럼 보였습니다. 김생원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도포 자락이 먼지 구덩이에 굴러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요. 본인은 이 마을 김생원이요. 조부인, 부디 살려주시오. 네, 내 결코 나쁜 뜻이 있어 담을 넘은 것이 아니오. 조 씨는 은장도를 든 손을 멈추고 엎드린 김생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김생원은 그저 겁에 질린 한심한 서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생원의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김생원이라 밤마다 담장을 넘나들던 그림자가 당신이었단 말입니까? 선비라는 분이 남의 집 담을 넘어 아녀자의 방을 엿보다니 이 사실이 관아에 알려지면 무사할 것 같소. 잘못했소.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었소. 하지만 부인, 방 안의 그 사내는 대체 피가 그리 낭자하니 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조 씨의 눈매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칼날을 거두고 김생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녀린 여인의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김생원은 엉거주춤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왕 보았으니 어쩔 수 없군요. 들어오십시오. 대신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의 목숨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 씨의 서늘한 경고와 함께 김생원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어둠의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담 너머 낙원인 줄 알았던 그 방은 이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와 짙은 향취가 뒤섞인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김생원은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담장 너머에서 꿈꿨던 달콤한 연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방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 씨가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 일렁이는 불꽃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차갑다 못해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대야의 물에 씻어내며 김생원을 쏘아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김생원이라 하셨지요. 이 마을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마을의 침묵을 배우지 못하셨군요. 침묵이라니요. 부인,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 사내는 누구이며 왜 관아에 알리지 않고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하시는 것입니까? 김생원의 물음에 조 씨가 비로소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관아라. 생원께서는 이 고을 사또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이 마을이 왜 과부촌이라 불리는지, 왜 밤만 되면 그 흔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김생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 마을은 유독 과부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같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산짐승에게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지요. 게다가 이 마을에는 기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 그리고 밤중에 담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잠을 청할 것. 김생원은 그저 아녀자들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가풍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장정들을 공역이라는 명목으로 끌고 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여인들을 이곳에 몰아넣어 감시하고 있지요. 저기 쓰러져 있는 사내는 그 지옥 같은 공역장에서 탈출해 사또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를 가지고 온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김생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여인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고 있는 투사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사실은 피눈물로 세워진 감옥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생원께서 오늘 밤 넘은 것은 제 집 담장이 아니라 사또가 쳐놓은 거미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또의 수하들이 마을을 돌며 숨소리 하나까지 감시하고 있을 텐데 당신의 그 경솔한 행동이 우리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조 씨의 일갈에 김생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책만 읽으며 세상 물정 모르던 선비의 가슴 속에서 묘한 정의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 비록 보잘것없는 낙방생이나 선비의 도리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이리도 기막힌 사연이 있는 줄 몰랐소. 내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소. 나를 어떻게 쓰든 좋으니 부디 이 일을 도울 기회를 주시오. 조 씨는 의외라는 듯 김생원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겁쟁이인 줄만 알았던 사내의 눈빛이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툇마루 너머 어두운 마당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두우마이너스 하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신호음이었습니다. 순찰대가 오고 있군요. 조 씨가 급히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생원, 지금 당장 뒷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제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밖을 내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마을의 두 번째 금기입니다. 김생원은 조 씨의 손에 이끌려 좁고 습한 뒷방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조 씨가 다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소복을 더 깊게 찢고 살결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몸을 미끼로 순찰대를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뒷방의 좁은 틈새로 보이는 것은 오직 흔들리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굵직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뒷방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비릿했습니다. 좁고 습한 그곳에서 김생원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죄악처럼 느껴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는 김생원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벅 소리를 내며 마당을 가로지르는 군화 소리의 주인공들은 사또의 직속 순찰대, 이른바 밤의 사냥개들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조 씨 부인, 아직 깨어 있는가? 이 야심한 시각에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말이야.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순찰대장 장칠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사또의 충견으로 악명이 자자한 자로 뱀처럼 차가운 눈매와 흉터 가득한 얼굴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김생원은 뒷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횃불빛의 의지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안채 마루에 올라선 장칠은 예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김생원의 눈에 비친 조 씨의 모습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까보다 더 흐트러진 차림으로 일부러 술잔을 앞에 둔 채 비틀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은 풀려 있었고 하얀 어깨선이 달빛과 횃불 아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나, 장 대장님 아니십니까? 이 밤중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예고도 없이 이리 들이닥치시다니요. 혹 소첩의 외로움을 달래주러 오신 것입니까? 조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아함은커녕
저잣거리 기생보다 더 농염하고 요염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장치를 향해 고혹적인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생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부인 어찌 저런 천한 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단 말이오. 가슴 한구석에서 질투와 안타까움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연기였습니다. 뒷방에 숨은 자신과 부상당한 사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가장 고결한 자존심인 정절을 내던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칠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부인, 평소에는 그렇게 정숙한 척 하시더니 오늘 밤은 어찌 이리 새끼가 흐르시는가? 방 안에서 사내의 냄새가 나는 듯한데 기분 탓인가? 그는 긴 칼집을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김생원이 숨어있는 뒷방 문 바로 앞까지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김생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자가 이 문을 연다면 내 품에 있는 문방사우 칼이라도 꺼내 저자의 목을 찔러야 하나. 선비의 고결한 기계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조 씨는 기지개를 켜듯 몸을 서서히 일으켜 장칠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장칠의 가슴팍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사내 냄새라니요. 제 몸에서 나는 분취가 그리 독했나 봅니다. 사또께서 보내신 공역 때문에 마을 사내들이 씨가 말랐는데 제가 어디서 사내를 구하겠습니까? 대장님께서 정의심스러우시다면 제 몸을 직접 수색해 보시겠습니까? 조 씨의 도발적인 제안에 장칠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조 씨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습니다. 허허, 이 요물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사또께서 탐내시는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오늘은 업무 중이다. 수상한 자가 이쪽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있어. 뒷방도 확인해 봐야겠군. 장칠의 손이 뒷방 문고리로 향하는 찰나 김생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 씨가 장칠의 팔을 잡아 끌며 자신의 가슴팍으로 그의 손을 유도했습니다. 대장님, 뒷방에는 죽은 남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부정 타는 곳을 굳이 보시렵니까? 차라리 그 손으로 제 술잔이나 한 잔 받아주시지요. 사또 몰래 대장님께만 드리는 은밀한 선물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칠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 씨의 노골적인 유혹에 이성이 흐려진 듯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과연 소문난 연려의 속살이 그리도 뜨거운지 확인해보고 싶군. 하지만 부인, 명심해라. 만약 나를 속인 것이라면 그 고운 목에 칼날이 먼저 닿을 것이다. 장칠은 뒷방 문에서 손을 떼고 조 씨가 권하는 술상을 향해 앉았습니다. 뒷방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생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추악한 사내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 김생원은 자신이 무력한 선비라는 사실이 평생 가장 큰 한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시리도록 푸르렀지만 방 안에서는 욕망과 기만, 그리고 죽음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여인을 지키리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더러운 자들의 손에서 그녀를 구해내고 이 마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리라. 흔들리던 선비의 마음은 이제 단단한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장칠 또한 그리 만만한 사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술잔을 들이키는 장칠의 눈은 여전히 뒷방 문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술상이 차려진 방 안의 공기는 끈적한 욕망과 서늘한 살기가 뒤섞여 기묘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연신 가느다란 손으로 술병을 기울여 장칠의 잔을 채웠고 장칠은 늑대 같은 눈으로 그녀의 옷매무새를 훑으며 탐욕스럽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뒷방의 김생원은 그 소리 하나하나를 심장에 박히는 대모처럼 느끼며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허허, 조 부인. 자네가 이리 술맛을 잘 아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올 것을 그랬네. 사또께서 자네를 점 찍어 두신 이유를 알겠어. 이 고운 살결이 사또의 품에 안기기엔 아까울 정도야. 장칠의 거친 손이 조 씨의 하얀 손등을 덮쳤습니다. 조 씨는 순간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김생원은 뒷방에서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저 무레배 같은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장칠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으나 자신이 움직이는 순간 조 씨의 희생은 수포가 되고 뒷방에 누운 부상자까지 목숨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생원의 발치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갈 무렵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뒷방 구석에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 씨가 아까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라며 장치를 겁주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의 손에 닿은 괴짝의 감촉은 위패라기엔 너무 크고 묵직했습니다. 김생원은 홀린 듯 괴짝의 뚜껑을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은 선비인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갈하게 닦인 수십 자루의 비수와 밤눈을 피하기 위한 검은 복면, 그리고 피에 젖은 채 말라버린 지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는 다름 아닌 이 고을 관아의 상세 도면이었고 특정 구역 사또의 침소와 창고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조 씨 부인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었단 말인가. 김생원의 머릿속이 번갯불에 맞은 듯 번쩍였습니다. 조 씨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짐작했으나 이것은 단순한 여인의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훈련된 자객들의 우두머리이거나 적어도 그들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괴짝 바닥에는 낡은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서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또의 탐욕으로 아버님과 형님을 잃은 지 10년. 이제 그 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온다. 보름달이 뜨는 밤, 관아의 뒷문을 열어둘 터이니. 서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 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 자체가 계획된 일이었으며 그녀가 열렬하는 평판을 쌓아온 것은 관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방패였던 것입니다. 김생원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사모했던 여인의 정체가 피에 굶주린 복수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비명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부인, 자네 저고리 소매에 묻은 이 붉은 자국은 술이 아니로군.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장칠이 조 씨의 소매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까 부상자를 치료하며 묻었던 피가 조 씨가 술을 따르는 와중에 소매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장칠은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조 씨를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피비린내로군. 내 코는 개코보다 예민하지.
술 냄새 속에 숨어있던 이 비릿한 향기. 방 안에 누군가 숨어있구나. 장칠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서걱하며 칼날이 칼집을 긁는 소리가 뒷방까지 서늘하게 전해졌습니다. 장칠은 조 씨를 발로 걷어차고는 곧장 김생원이 숨어있는 뒷방 문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문 뒤냐? 아니면 저 병풍 뒤냐? 김생원은 괴짝 안에서 본 비수 한 자루를 본능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붓만 잡던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엿보는 선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이 방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혹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피를 묻혀야만 하는 운명의 문턱에 섰습니다. 장칠의 거친 손이 뒷방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드르륵. 문고리를 부술 듯 잡아당긴 장칠의 완력에 힘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방의 내부가 장칠의 횃불빛에 노출되는 찰나, 김생원은 눈을 질끈 감고 품 안에 숨겼던 비수를 휘둘렀습니다. 평생 서책이나 넘기던 서생의 손질이었으나 죽음의 공포가 실린 칼날은 예상보다 매서웠습니다. 어차! 장칠은 뱀처럼 몸을 뒤로 꺾으며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비수는 장칠의 뺨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살기가 동시에 서렸습니다. 이놈 봐라. 쥐새끼가 숨어있는 줄 알았더니 제법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족제비였군. 장칠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김생원은 뒷방 구석으로 몰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비수를 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눈앞의 장칠은 거대한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 씨가 장칠의 발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생원님. 어서. 이 고얀 년이. 장칠이 조 씨를 걷어차려던 순간 지붕 위에서 파바박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와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석갈의 사이로 검은 그림자 3개가 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냐? 장칠이 소리쳤지만 검은 그림자들은 대답 대신 품에서 짧은 단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사람이라기보다 밤 공기를 가르는 유령에 가까웠습니다. 한 명은 장칠의 칼을 막아섰고 다른 2명은 신속하게 김생원과 조 씨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장칠을 따르던 순찰대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끄악! 습격이다! 자객이다!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김생원은 뒷방 문턱에 걸터앉아 이 광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조 씨의 집 담장을 넘는 자는 자신뿐인 줄 알았는데 이 야심한 밤에 담장을 넘나드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이토록 많았단 말입니까? 검은 그림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조 씨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대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아의 개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조 씨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장칠의 목은 보류해라. 지금은 부상당한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웅크린 김생원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유혹적인 모습도 서늘한 자객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연민과 결단이 섞인 눈초리였습니다. 저 선비도 데려간다. 이미 우리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어. 살려두면 관아의 고문에 입을 열 것이고 죽이기엔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김생원은 저항할 새도 없이 검은 그림자들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장칠은 자객들의 맹공에 밀려 안채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씨, 내년이 정령 영모를 꾀하는구나. 이 고을 전체가 내년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장칠이 품에서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피우웅-펑. 붉은 불꽃이 까만 밤하늘을 찢으며 터졌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가자. 조씨의 외침과 함께 자객들은 부상당한 사내와 김생원을 들쳐맸습니다. 김생원은 허공에 뜬 채 자신의 집과 평생 읽어온 서책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 너머 낙원을 꿈꾸며 넘었던 그 담장은 이제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횃불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나들며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뺨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속도였습니다. 김생원은 자신이 사람의 등에 업혀 이토록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태어나 처음 알았습니다. 등 뒤로는 장칠이 쏘아올린 붉은 신호탄의 잔상이 여전히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발 아래로는 평생 보아온 마을의 지붕들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보시오. 나를 내려주시오. 내 발로 가겠소. 김생원의 외침은 허공에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를 들쳐맨 검은 복면의 사내는 대답 대신 담장과 담장 사이를 마치 가벼운 산새처럼 뛰어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횃불 무리가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창검을 번뜩이며 마을 골목골목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기다. 저놈들을 잡아라. 놓치는 놈은 사또께서 목을 치실 것이다. 장칠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앞에서 화살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피식피식하며 화살촉이 공기를 가르는 서늘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김생원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하며 도덕을 논하던 입술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자객들은 마을 외곽의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대숲은 달빛을 가려한 채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으나 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거침없이 숲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야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폐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헉 죽는 줄 알았소. 정녕 죽는 줄 알았단 말이오. 김생원은 바닥에 팽개쳐지듯 내려지자마자 흙바닥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포 자락은 대나무 가시에 걸려 갈기갈기 찢어졌고 단정하게 틀어 올렸던 상투는 풀려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광인의 몰골이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조씨가 복면을 벗어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이마에 붙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가슴팍은 여전히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생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생원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니 결국 제 비밀과 함께 목숨까지 판돈으로 거시게 되었군요. 부인 아니 조대장이라고 불러야 하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저 정숙한 과부인 줄 알았는데 밤마다 이런 귀신 같은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니. 김생원의 원망 섞인 물음에 조씨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폐사 앞마당의 고인 빗물에 피 묻은 손을 씻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정숙한 과부 예, 저는 정숙했습니다. 사또가 제 남편을 죽이고 제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가산을 탕진하게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상이 저를 과부로 만들었고
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저를 칼을 든 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원께서 넘으신 그 담장은 저에게는 유일한 은신처였으나 이제는 당신 때문에 그마저도 잃게 되었군요. 김생원은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것은 살기가 아니라 십수년을 홀로 견뎌온 사무친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도 없이 폐사 내부에서 부상당한 사내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장부를 지켜야 한다. 조 씨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생원도 홀린 듯 뒤를 따랐습니다. 낡은 불상 앞에 눕혀진 사내는 장칠의 칼에 맞은 상처가 깊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삐져나온 것은 피에 젖은 두툼한 장부였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을 수탈하고 중앙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이 적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사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요? 김생원이 묻자 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이 사내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장부를 가지고 한양까지 갈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자객들은 이미 관아의 얼굴이 팔려 검문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조 씨의 시선이 김생원에게 머물렀습니다. 김생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더러 가라는 것이요? 나는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 없는 서생이요. 아니요, 당신은 선비입니다. 선비의 복색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유생으로 변장한다면 관아의 포졸들도 쉽게 의심하지 않겠지요. 게다가 당신은 담을 잘 넘지 않습니까? 조 씨의 말은 뼈가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 급제가 아니라 한 고울의 악을 처단할 피 젖은 장부였습니다. 바로 그때 폐사 밖에서 다시 횃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칠과 순찰대가 대나무 숲을 뒤지며 이곳까지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조씨,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숲을 통째로 태워버리겠다. 장칠의 비열한 외침이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김생원은 조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품에서 피 묻은 장부를 꺼내 자신의 품 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부인 아니 대장. 내 이번에는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문턱을 넘어보겠소. 선비의 도포 아래 위험한 진실이 숨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뒤흔드는 장칠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폐사 주변을 에워싼 횃불의 열기가 낡은 문 틈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김생원은 품속에 넣은 장부의 묵직함이 마치 자신의 심장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긴장으로 마비된 손끝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에게 조 씨가 다가와 그의 흐트러진 도포 자락을 여며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아까 자객으로서 칼을 휘두르던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조 씨는 김생원의 상투를 다시 틀어 올리고 갓끈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지아비를 배웅하는 아낙네처럼 말입니다. 생원님,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조 씨의 나직한 목소리에 김생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폐사 안에서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밤마다 담을 넘는 당신을 모른 척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담벼락 아래서 헛기침을 할 때마다, 당신이 내 방 문구멍을 뚫고 훔쳐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피냄새와 복수심으로 찌든 제 삶에 당신의 그 서투르고도 순수한 연정이 유일한 숨구멍이었으니까요. 김생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욕망에 이끌려 담을 넘었다 생각했건만 그녀에게 그 비겁한 훔쳐보기는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그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옅은 피비린내와 분꽃 향기가 동시에 배어나왔습니다. 부인 아니, 내 정녕 몰랐소. 당신의 그 깊은 고독을 내 어찌 그 마음도 모르고 그저 살결만 탐하려 했단 말이오. 아니요, 원망하지 마세요.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평범한 과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깰 시간입니다. 저기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늑대들을 제가 막겠습니다. 생원님은 폐사 뒷길, 절벽 아래로 이어진 비밀 통로를 통해 고을을 빠져나가십시오. 그곳은 워낙 험해 포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품에서 작고 낡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김생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이자 제 가문의 마지막 표식입니다. 한양에 가셔서 의금부의 이 판서댁을 찾으십시오. 이 가락지를 보여주면 그분이 장부의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김생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김생원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사의 떨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사지로 보내야 하는 한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빠진 고을에 다시 봄이 오면 그때는 담장이 아니라 정식으로 대문을 열어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순간 폐사의 정문이 쾅 하고 부서져 나갔습니다. 횃불에 불꽃이 들이닥치며 장칠의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에잇, 이 요물 같은 년! 여기서 정을 통하고 있었느냐? 당장 그놈과 장부를 내놓아라. 장칠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조 씨는 김생원을 뒤로 밀치고 바닥에 놓인 두 자루의 검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생원님, 가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조 씨는 나비처럼 날아올라 장칠의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챙그랑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폐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생원은 눈물을 삼키며 어두운 뒷방 비밀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는 조 씨의 기합 소리와 장칠의 욕설, 그리고 자객들의 비명이 뒤섞여 지옥 같은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구르듯 절벽길을 내달렸습니다. 가시넝쿨이 살을 파고들고 바위가 발목을 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조 씨의 집이, 대나무 숲이,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절벽길을 굴러내려온 김생원은 온몸이 짓물러지고 도포가 넉마가 된 채로 고을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폐사가 있던 산등성이는 여전히 횃불의 붉은 띠가 요동치고 있었고 이따금 들려오는 비명은 밤바람에 실려 김생원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조 씨 부인이 무사할지, 그 가녀린 어깨로 그 많은 칼날을 어찌 감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발길을 돌리고 싶었지만 품 안에서 서늘하게 느껴지는 피 젖은 장부가 그의 발길을 한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김생원은 인적을 피해 꼬박 이틀을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갈증과 허기로 눈앞이 가물거릴 무렵 그는 고을 경계에 위치한 작은 주막 나거록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유생들이 잠시 목을 축이는 곳으로 평소 김생원과도 안면이 있던 주모 박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김생원님 아니시오? 몰골이 어찌 이리 험하시단 말이오? 주모 박 씨는 놀라 자빠지며 김생원을 안 채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김생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는 김생원이 평소에도 신뢰하던 인물이었고 마을의 온갖 대소사를 꿰뚫고 있으면서도 입이 무거운 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모, 내 급히 한양을 가야 하니 요기할 것과 갈아입을 옷까지 좀 구해주게. 그리고 혹시 우리 고을 소식 들은 게 있는가?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생원님, 지금 고을이 발칵 뒤집혔소. 조 부인이 영모의 수괴로 몰려 관아 지하 감옥에 갇혔다지 뭡니까? 그런데 사또가 찾는 건 정작 부인이 아니라 어떤 장부라더이다. 그 장부를 가진 자를 잡으면 천석군을 만들어주겠다며 포고문이 붙었소. 김생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 씨가 잡혔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주모의 걱정 어린 눈빛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물 한 사발을 얻어 마시며 자신도 모르게 품 안의 장부를 만졌습니다. 주모, 내 이 사실을 한양의 이판서 대감께 알려야 하네. 그분만이 이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주모 박 씨의 눈빛이 기묘하게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인자하던 웃음은 간데없고 입가에 비열한 뒤틀림이 생겨났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판서 대감이라. 그런데 생원님, 하나 모르시는 게 있구려.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나 뒷문 쪽을 향해 손뼉을 3번 쳤습니다. 그러자 골방의 병풍 뒤에서 칼을 든 장칠과 사또의 수하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생원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주모, 자네가 어찌? 생원님,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사또께서 약속하신 천석군 자리가 이 낡은 주막보다 훨씬 달콤한걸요. 게다가 당신이 찾는 그 이판서가 바로 우리 사또의 사촌 형님이십니다. 한양에 가봤자 당신은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격이었단 말씀이지요. 박 씨의 차가운 배신에 김생원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칠은 뺨에 난 비수 자국을 만지며 음산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들어왔구나. 자, 그 장부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목숨만은 사또께 간청하여 고통 없이 끊어주마. 김생원은 절망했습니다. 조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비밀,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한양의 조력자조차 이미 악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적은 관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자신이 가려 했던 그 끝에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장칠의 칼끝이 김생원의 목줄기에 닿았습니다. 품 안의 장부를 빼앗기려는 찰나, 김생원은 주모 박 씨가 가르쳐준 비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사또의 치부책인 장부 속에 적혀있던 주모 박 씨조차 모르는 사또의 은밀한 약점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는 척하다가 갑자기 품 안에서 조 씨가 준 옷가락지를 꺼내 장칠의 눈앞에 휘둘렀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나를 치겠느냐? 이 가락지는 사또의 목숨줄인 비밀 결사의 증표다. 장칠, 내 놈도 사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개가 되고 싶은 것이냐? 김생원의 처절한 외침에 장칠의 칼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칠의 칼끝이 김생원의 목덜미를 살짝 스치며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의 눈빛은 이전에 겁먹은 서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 씨가 준 옷가락지를 장칠의 코앞에 들이대며 장판교 위의 장비처럼 서슬 퍼런 기세로 일갈했습니다. 장칠, 내 놈은 사또의 충견이라 자부하겠지만 사또가 왜 이 장부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지 아느냐? 여기에는 사또가 중앙관리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뿐만 아니라 일이 틀어졌을 때 내 놈 같은 수하들을 영모의 주동자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비밀 서약이 적혀 있다.
장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또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습니다. 김생원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부의 젖은 페이지를 거칠게 넘기는 척하며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내 놈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더구나. 장칠, 공역장 살인 및 사체 유기 주동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할 것. 사또는 지금 너를 이용해 장부를 찾은 뒤 장부와 함께 내 놈의 목을 한양으로 보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럴 리가. 사또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자리가 얼마인데. 장칠이 당황하여 칼을 거둔 채 주춤거리자 배신자 주모박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장, 저 선비놈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마시오. 당장 칼로 치고 장부를 뺐으면 그만이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장칠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방 구석에 놓인 등잔을 발로 차 주모 박 씨의 치맛자락으로 던졌습니다. 화르륵. 기름 섞인 불길이 순식간에 마른 옷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주모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방 안은 자욱한 연기와 불길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칠과 포졸들이 당황해 뒤섞인 틈을 타 김생원은 벽에 걸린 낡은 놋대야를 집어들어 장칠의 머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깡!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장칠이 비틀거렸고 김생원은 불길을 뚫고 주막의 뒷문이 아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개구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평소 그가 조 씨의 담장을 넘나들며 익힌 좁은 틈을 빠져나가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주막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김생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불타는 주막의 열기와 장칠의 분노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붓보다 강한 것은 진실이며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뱀처럼 교활하고 호랑이처럼 용맹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숲속 깊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품 안의 장부는 여전히 묵직했고 조 씨의 옷가락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리시오. 한양의 이 판서가 적이라면 내 직접 임금님의 행차라도 가로막아 이 진실을 전하겠소. 김생원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은 이미 봉쇄되었을 터. 그는 이제 선비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소금 장수들의 새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담을 넘던 그 무모함이 이제 한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담대한 용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들이나 간신히 넘나든다는 귀공령의 험한 산세는 김생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는 마치 사또의 수하들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같았습니다. 김생원은 가시넝쿨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버선을 집신으로 칭칭 동여매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냥개의 짖는 소리는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장칠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눈이 뒤집힌 장칠은 사또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혹은 김생원에게 당한 수치를 씻기 위해 사냥개들을 풀고 지름길을 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생원, 내 놈이 공중으로 솟았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어서 나오고 장부를 바치면 사지를 보존해주마. 산 전체를 울리는 장칠의 포효에 김생원은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그는 귀공령 정상 부근의 외나무다리, 단원교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오직 썩은 밧줄에 의지한 나무 판자 몇 장만이 반대편 절벽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넘지 못하면 한양은 고사하고 이 산의 원혼이 될 판이었습니다. 김생원이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안개를 가르고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휙!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다리의 밧줄을 스치며 김생원의 도포 자락을 꿰뚫었습니다. 거기 섰거라. 이 미꾸라지 같은 선비놈. 장칠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절벽 끝에 나타났습니다. 김생원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장부를 가슴팍에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퇴로가 끊긴 벼랑 끝.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대면이었습니다. 장칠. 내 놈은 정녕 보이지 않느냐? 내 등 뒤에 드리워진 사또의 칼날이. 이 장부를 넘겨주는 순간 내 놈은 증거인멸을 위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또가 너 같은 무지렁이를 천석군으로 만들어줄 것 같으냐? 닥쳐라. 내 놈의 그 간사한 헐바닥에 2번 속을 성싶으냐? 장칠이 칼을 뽑아들고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썩은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습니다. 김생원은 품속에서 조씨가 준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장부 위에 올려놓고 절벽 아래를 향해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보지 마라.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장부와 가락지를 저 폭포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사또도 너도 나도 모두 끝이다. 장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탐욕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장부를 잃어버리면 사또의 손에 죽을 것이고 선비를 잡으면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원, 진정해라. 죽는 게 겁나지 않느냐? 선비라면 모름지기 목숨을 귀히 여겨야지. 내 목숨은 이미 그날 밤 조씨 부인의 담장을 넘을 때 버렸느니라. 김생원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다리 옆에 밧줄을 지탱하던 낡은 말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포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벼루를 꺼내 말뚝의 고정핀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평생 분만 놀리던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서린 일격은 정확히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콰드득. 말뚝이 빠지며 다리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장칠은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붙잡았고 김생원은 반대편 절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위 모서리에 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으나 그는 사력을 다해 절벽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이놈이! 장칠은 겨우 밧줄에 매달려 허우적거렸고 김생원은 일어서서 단검으로 다리에 남은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투둑, 툭. 소리와 함께 단원교는 허공으로 사라졌고 장칠은 건너편 절벽에 고립된 채 울부짖었습니다. 김생원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를 가로막을 다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장칠보다 더 무거운 의문이 남았습니다. 부인, 부디 살아만 있어 주오. 내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고울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맞이하러 가겠소. 한양 도성의 숭례문이 새벽 안개 사이로 위엄을 드러낼 무렵 김생원은 성문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습니다. 그의 몰골은 이미 선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에 절어 누더기가 된 도포, 피딱지가 앉은 버선발, 그리고 무엇보다 광기 어린 눈빛은 성문을 지키던 포졸들조차 그를 거렁뱅이로 여겨 쫓아내려 할 정도였지요. 비키시오. 내 한양의 법도를 바로잡으러 왔소. 김생원은 자신을 밀쳐내는 포졸의 팔을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는 조씨가 일러준 이 판서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모박 씨를 통해 그곳이 사또와 연결된 악의 소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성균관 시절 알았던 강직한 선배이자 지금은 암행어사로 명성이 높은 박 어사의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박 어사는 한밤중에 들이닥친 김생원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이 품 안에서 피 젖은 장부와 조 씨의 옷가락지를 꺼내놓자 그의 안색은 이내 엄숙해졌습니다. 장부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훑어내려가던 박 어사의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한 고을의 수령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중앙요직을 사고 팔다니. 게다가 무고한 여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객으로 몰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 부인은 지하 감옥에서 차가운 칼날 아래 숨을 들이쉬고 있을 것입니다. 어사 대감,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김생원은 마루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선비의 체면도 목숨에 대한 애착도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닿았는지 박 어사는 즉시 임금께 상소를 올리고 어사출두를 위한 비밀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사또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장칠이 김생원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 있었으나 이 판서가 뒤를 봐줄 것이라 믿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지던 그때였습니다. 어사출두야. 암행어사출두야. 병력 같은 고함과 함께 관아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생원은 박 어사의 뒤를 따라 제일 먼저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사또와 술에 취한 포졸들이 허둥대며 칼을 뽑으려 했으나 이미 박 어사의 역졸들이 그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후였습니다. 네 이놈! 죄인이 어디라고 감히 고개를 드느냐? 박 어사가 장부를 높이 쳐들며 사또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은조렸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릎을 꿇었고 소란을 틈타 도망치려던 장칠 역시 김생원이 던진 롯데야 주막에서 가져온 그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나의 뒤통수를 맞고 고꾸라졌습니다. 김생원은 승리의 환호성도 듣지 못한 채 곧장 지하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눅눅하고 어두운 감옥 끝방, 그곳에 조 씨가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이미 고문으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생사의 기로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부인, 조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내가 왔소. 김생원이 돌아왔소. 김생원은 손톱이 빠지도록 자물쇠를 긁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조 씨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비친 김생원은 더 이상 담벼락 아래서 훔쳐보던 소심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세상을 구원하고 담장을 무너뜨린 진정한 사내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생원님, 정말 오셨군요. 조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관아 마당에서는 탐관 오리들의 죄를 묻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고을 백성들은 드디어 밝아온 정의의 아침을 맞이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김생원은 조 씨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담 너머의 욕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한 고을의 담장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결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와 비명으로 얼룩졌던 관아의 뜰에도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박 어사의 명령으로 곳간이 열리자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고 포박된 사또와 그 일당은 죄수 호송차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축제 같은 풍경 속에서도 김생원의 발길이 머문 곳은 가장 낮고 조용한 곳, 관아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거처였습니다. 모진 고초를 겪은 조 씨는 며칠을 꼬박 앓아누웠습니다.
김생원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달여 그녀의 입술에 흘려넣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던 손은 이제 약초를 다듬고 수건을 적시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 때쯤 조 씨가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등잔불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김생원의 초췌한 옆모습이었습니다. 생원님. 가느다란 목소리에 김생원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반색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시오? 나를 알아보겠소? 조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김생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그의 손등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험한 길을 돌아오셨습니까? 장부만 전하고 그대로 한양에 머무르셨다면 선비님께서는 탄탄대로를 걸으셨을 텐데. 김생원은 허허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예전의 비겁함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인, 내 담 너머로 당신을 훔쳐볼 때는 그저 고운 살결만 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그 험한 귀공령을 넘고 장칠의 칼날을 마주하며 깨달았지요. 내 평생 읽은 수만 권의 서책보다 당신의 안녕을 위해 바친 이 며칠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었다는 것을 말이요. 그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옷가락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죽을 수가 없었소. 이제 이 가락지는 복수의 증표가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약속하는 정표로 삼고 싶소. 부인, 내 비록 낙방생이나 당신의 남은 생을 지키는 데는 낙방하지 않을 자신이 있소. 나와 함께 해주겠소? 조 씨는 대답 대신 김생원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십수년간 자객으로 살며 심장에 돋아났던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청산과부도 자객단 수장도 아닌 사랑받는 한 여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 씨는 복수를 위해 숨겨왔던 고통을 털어놓았고 김생원은 담장을 넘으며 느꼈던 짜릿하고도 부끄러운 감정들을 고백하며 짐짓 어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은 예전처럼 시리도록 푸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온화하고 따스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재건된 마을의 평화로운 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는 과부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다시는 탐욕에 희생되지 않을 장정들의 힘찬 목소리까지. 김생원과 조 씨, 두 사람이 넘었던 것은 단순한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세상의 편견과 아픔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고을의 평화가 되찾아오고 사또의 비리가 척결되자 박어사는 김생원의 공로를 높이 사조정에 천거하려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현감자리 하나쯤은 거뜬히 꿰찰 수 있는 기회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김생원을 낙방생이 아닌 우리 고을을 구한 선비님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은 그 화려한 제안들을 허허로운 웃음 한 번으로 사양했습니다. 대감, 제가 이번에 배운 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라 인간사의 참된 이치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을 굽어보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흙을 밟으며 사는 것이 제게는 더 큰 급제입니다. 김생원은 조 씨와 함께 마을의 화려한 집들을 정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세 아래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예전 귀공령을 넘으며 보았던
세상의 번잡함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골짜기였습니다. 어느 날 김생원은 초가 앞마당에 낮은 담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은 예전 조 씨의 집 담장처럼 높지도 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도 훌쩍 넘을 수 있을 만큼 낮고 그 위에는 뾰족한 기와 대신 둥글둥글한 돌들을 얹었지요. 생원님, 왜 담장을 이리 낮게 쌓으십니까?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요? 나무를 캐다 돌아온 조 씨가 묻자 김생원은 땀을 닦으며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허허, 담장이 높으면 넘는 재미가 없지 않소? 내 평생 담을 넘어 당신을 만났으니 우리 집 담장은 누구나 넘나들며 정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하지 않겠소? 진정한 도둑은 담장을 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닫아거는 자라오. 두 사람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달빛 아래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의 덧없음과 즐거움을 논했습니다. 김생원은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상의 기막힌 사연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 금기를 넘어선 사랑, 그리고 보잘것없는 서생이 영웅이 된 그 기적 같은 밤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밤마다 담을 넘고 금기를 어기고 은밀한 도락을 즐기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억눌린 세상에서 숨을 쉬고 싶어하는 영혼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인, 인생이란 결국 한판의 야담과 같은 것이요. 권력도 재물도 죽고 나면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이 밤의 이야기만은 달빛처럼 영원히 남는 법이지요. 김생원은 붓을 들어 인생야담이라 이름 붙인 서책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욕망의 담을 넘으면 고통이 보이고 고통의 담을 넘으면 비로소 사람이 보이느니라. 그의 집 주변에는 분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피비린내 속에 숨겨졌던 그 향기가 이제는 온전한 생명력으로 만개해 있었습니다. 김생원과 조 씨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본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도 깊은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에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김생원이 넘던 그 위태로운 담장 위에도 수십 번의 눈비가 내리고 다시 꽃이 피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탐관오리의 처단과 비밀스러운 과부의 이야기도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서책보다 끈질겼고 달빛은 그날 밤의 진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이 흘러 고을의 저잣거리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모여 앉아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들었나? 옛날 저 산 너머 골짜기에 살던 한 선비와 과부 이야기 말일세. 그 선비가 넘은 담장이 사실은 선계로 가는 문이었다는구먼.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살이 붙고 해악이 더해져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김생원이 사실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하고, 어떤 이는 조씨 부인이 사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내려온 천녀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골짜기 초가집터에는 이제 주인이 없었지만 그들이 쌓았던 낮은 담장만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철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길을 잃은 나그네들은 그 낮은 담장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곤 했습니다. 담장이 낮으니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고 담장이 낮으니 바람도 소리내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담장 틈새에서 발견된 낡은 서책 한 권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비에 젖고 좀이 슬어 글자가 드문드문 보이지 않았으나 마지막 장에 적힌 문구만은 형형이 살아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를 탐하기보다 담장을 허무는 용기를 보이라. 그러면 천하가 그대의 앞마당이 될 것이니. 김생원이 남긴 이 마지막 문장은 훗날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고을에는 유독 담장을 낮게 쌓거나 아예 담장 없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집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높은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깊은 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가끔 환영을 보곤 합니다. 낡은 선비 도포를 휘날리며 낮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는 한 사내의 그림자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소복 입은 여인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지도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서 손을 맞잡고 영원한 사랑의 야담 속을 거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의 부채가 탁 소리를 내며 접힙니다. 자, 이것으로 밤마다 담을 넘던 선비와 비밀스러운 과부의 이야기는 끝이 났소.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거든 여러분의 담장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살펴보시구려. 혹여 너무 높아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건 아닌지 말이오. 청중들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무대의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것은 짜릿한 야담의 재미를 넘어 누군가의 담을 넘고 싶게 만드는 뜨거운 인간애와 용기였습니다. 100만 구독자의 가슴을 울린 이 야담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도 낮은 담장 너머 달빛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